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2월 한 달 동안 읽은 책 7권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7권 중 한 권은 제가 이제 협찬을 받은 도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컨텐츠로 준비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읽은 책 중 6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훈의 하얼빈입니다. 거의 국민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칼의 노래라는 책의 저자인 김훈 작가님의 2022년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작가님은 나는 안중근의 데이보다도 실탄 7발과 여비 100루블을 지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과 청춘과 그의 살아있는 몸에 관하여 말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에 맞게 애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힘겨운 여정, 가난, 주변 사람들과의 마음, 대한제국 지도자들의 입장까지 다방면에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책 내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제국주의적 입장과 당시 천주교인이었던 안중근이 당대 천주교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독립운동과 그리고 살인을 함으로써 천주교에서 굉장히 악행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안중근의 행위가. 그리고 대한제국의 지도자들이 이토 히로부미의 부고에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중근의 행위에 분노하는 모습도 그려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황태자 이은이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에 굉장히 슬퍼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이게 정말 실제였다면 전 조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처자식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안중근의 아내, 전범이라고 받아들여졌던 안중근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이런 시선은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접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안중근은 광복된 이후에 조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시신을 여기다가 조국에다가 묻어주기를 바랬는데, 순국하신 이후에 일본에서 돌려주지 않아서 시신을 그 이후에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빈 묘로만 있다는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계기로 한 번 더 이제 우리의 역사가 잘 기억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엄청 긴 장편도 아니어서 그리고 막 소설이 감정이입이 막 되면서 내가 다 막 분노하게 되고, 이런 독립 관련 영화나 이런 미디어 컨텐츠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새 또 영웅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었고 뮤지컬도 지금 한창 하고 있잖아요. 널리 이런 게 좀 전 세계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위화의 형제 1입니다. 형제는 1, 2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권 다 장편 소설이에요. 1, 2 둘 다 이런 밀리의 서재에서 대여해서 읽고 있는데, 둘 다 각각 약 800페이지가 넘어서 생각보다 좀 너무 장편이더라고요. 틈틈이 읽어서 일단 1권을 먼저 완독을 했고요. 지금 이제 2권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 작가님의 책을 계속 읽어나가는 게 한 3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형제2와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위화의 책 한 권을 마저 더 읽는다면 위화 작가 특집을 여러분들께 드디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형제 1, 2가 1은 이제 가족들 홍위병 이런 문화대혁명 시기의 이야기들이고, 2는 형제가 컸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각각의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런 현대가 급변하면서 현대화에 접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여서 1, 2가 정말 다른 책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거를 한 권으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나. 정말 다른 시기인 건데 예를 들어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두 권을 합쳐 넣어서 한 권으로 만든 그런 소설을, 그리고 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되더라고요. 중국이 워낙 그렇게 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서 그런 걸 수 있지만, 아무리 장편 소설 두 권으로 나눠져 있다지만
이런 여러 급변하는 시대를 한꺼번에 이 책에 담는다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읽을수록 중국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도 이제 좀 알 수 있고, 정말 이게 일단 몰입도가 정말 좋아요. 제가 마치 그 책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작가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정말 유명하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전반적인 줄거리 뭐 이렇게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미화 작가 특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캐럴라인 랩의 명랑한 은둔자입니다. 이 작가님은 지적이고 유려한 회고록 성격의 에세이를 쓰는 작가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정말 2023년 인생책으로 등극하게 된 책입니다. 이 작가가 살면서 술이나 섭식장애, 우울증 등 몇몇 중독에 빠진 경험이 있는데, 이런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권의 에세이로 쓰셨어요. 그중 이 책은 본인의 고독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례가 있잖아요. 여기 차례를 보시면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제 이게 주제가 큼지막하게 있고, 어떤 주제에서 관해서 쭉 글이 이렇게 쓴 글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람마다 각각 자신의 우울을 좀 가지고 있다고, 고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 우리가 스스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 쳐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서 이런 정의를 우리가 내린다는 게 해결책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느끼는 이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 이런 감정들을, 이걸 어떻게 내가 말로 이런 감정은 어떤 감정이다라고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게, 내가 이건 어떤 감정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러면 이 의미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 책을 읽고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바깥 세상은 무섭고 위험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느낌. 다른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하면 그들이 반드시 나를 실망시키거나 다치게 할 것이라는 확신. 스스로가 취약해지는 것이 너무 싫다는 생각. 이것은 모두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들이고, 더구나 지극히 강력한 두려움들이라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기 시작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리기 시작한다. 혼자 있도록 해. 집에 있도록 해. 안전한 곳에. 이 목소리들에 이끌려 나는 저녁 초대를 거절하고 친구들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두고 서서히 아래를 향해 추락하기 시작한다. 고독은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은 의기소침이 되고, 의기소침은 무기력과 절망이 된다. 나는 문득 고개를 든다. 이미 나는 고립되어 있다. 나는 명랑한 은둔자야. 이것은 정말 마술적이고 변혁적인 순간이다. 이것은 일종의 만화경 같은 변화랄까. 나 자신에 대한 기정사실들이 저절로 모습을 바꾸더니 새로운 질서에 따라, 놀랍고 신선한 시각에 따라 재구성되어 내 내면이 삽시간에 재편되는 듯한 순간이다. 오래된 생각이 새로운 생각으로 바뀐다. 기존의 정의가 새로운 전개를, 새로운 분위기를, 새로운 의미를 취한다. 초반에 고독하고 그런 스스로를 우울해 여기고 이런 불쌍히 여기던 화자가 본인의 정의를 딱 내리면서 나는 명랑한 은둔자야. 이러는 건 어떤 감정이야. 이러면서 변화를 맞이하고 이른바 새로운 자신을 이제 맞이를 하는데, 그것을 행복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처음으로 이 책이라는 거를 읽으면서 살짝 좀 찔끔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도 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올해 좀 등극한 제 인생책으로 이렇게 스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캐럴라인 랩의 드링킹, 그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작가의 또 다른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작가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에세이를 담은 작품인데,
작가의 글 중 최고의 작품으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다고 느꼈던 게 명랑한 은둔자보다 더 내용이 적나라하고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이라든지 중독에 관한 본인의 체험이 훨씬 더 잘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많아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출판사 제공 소개에서는 이 책을 20년간의 술과의 격정적인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줬는데요. 캐롤라인은 이런 술의 힘을 믿었고 의지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경배했다. 알코올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덧 알코올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한 번 술을 마시면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멈추는 법을 알지 못했다. 끝까지. 추악한 내면을 보일 때까지 술을 마셨다. 완전히 필름이 끊길 때까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술에 절어 있을 시기에 일에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저널리스트로서 멋진 글을 줄줄이 뽑아냈고 베스트셀러 책도 내었다. 캐롤라인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술을 마시고 또 마셨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인생을 술이 지배하게 놔둘 수는 없었다. 술과 작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처절하리만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리만치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이 말씀드린 소개에서만 봐도 얼마나 이 중독이 심했는지, 얼마나 솔직했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내가 스스로가 내가 알코올 중독인가? 막 이렇게 의심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술을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술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술을 먹은 거였어요, 제가. 근데 처음에는 이 술자리가 너무 재밌고 마냥 좋고 취하는 것도 너무 좋고 술은 취할 때까지 마셔야 되고 뭐 취해서 사는 삶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주는 이제 낭만이 있었어요.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술이 주는 낭만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살은 살대로 찌고 건강대로 안 좋아지고 간 수치는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자존감은 낮아지고 계속 무기력해지고 막 그러면서 자괴감도 들고 근데 또 끊을 수가 없어서 더 마시고 막 힘들어하고 진짜 너무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오래전 같은데 오래 안 됐어요. 최근이에요. 한 6개월 이내 정도? 이제 반년 정도 전에 속된 말로 진짜 술에 쩔어서 술에 적셔서 삶을 살다가 정신 차린 지 한 3개월 정도 돼서 요새는 한 달에 3번 정도로 좀 줄었는데 제가 나름 극복을 좀 하고 나서 여러 도움을 받아서 극복을 하고 나서 이 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예전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공감 갔던 구절이 많았어요. 이렇게 특히 공감 갔던 구절이 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술 마시는 느낌을 사랑했고 세상을 일그러뜨리는 그 특별한 힘을 사랑했고 정신의 초점을 나 자신의 감정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의식에서 덜 고통스러운 어떤 것들로 옮겨놓는 그 능력을 사랑했다. 나는 술이 내는 소리도 사랑했다. 와인병에서 코르크가 뽑히는 소리, 술을 따를 때 찰랑거리는 소리, 유리잔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술 마시는 분위기도 좋아했다. 술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우정과 온기, 편안하게 한데 녹아드는 기분, 마음에 솟아나는 용기. 문장에서 보면 정말 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만약 술을 마실 때, 술을 정말 많이 마셨을 때 그때 이런 책을 발견했다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5번째 책은 이연의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연님은 그림을 주로 그리시는 유튜버신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그런 본인의 이제 말을 해주시는 그런 걸 컨텐츠로 하는 유튜버신데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되게 이런 말하는 것들이 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강연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아마 첫 책인가 그럴 거예요. 2번째 책인가? 그럴 텐데 검색하시면은 최근에 출간됐던 그림 에세이도 있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캘린더도 있어요. 그 그림 그렸던 굿즈도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좋아하는 일로 솔직히 성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좋아하는 게 일이 되면 또 힘들잖아요.
취미가 일이 되면 정말 힘든데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현님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책 뒤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겪은 바에 의하면 멋진 일은 되게 두려움을 동반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그 여정은 험난하다. 그럴 때는 이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면 된다. 내가 지금 굉장히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이현님이 그림도 정말 잘 그리시는데 어쩜 이렇게 말씀도 정말 예쁘게 하시는지 그래서 책 표지에서 보이는 그대로 제목에서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그리지? 아 나는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못 그리면 어떡하지? 그림을 그리는데 좀 겁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좀 그렇거든요. 못 그릴까 봐 애초에 그리지 않는 약간 그런 쪽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희망이 되어준 책일 것도 같고 그 내면에 없던 이야기를 이 작가의 내면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께도 아주 재밌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이렇게 뻗어있는 우리 주인님을 보고 계신데요. 책 소개를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딱 한 권 남았습니다. 근데 얘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저보고 같이 빨리 침대 가서 눕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촬영한 뒤에 침대 가서 누울 거여가지고 이제 한 책만 더 보여드리면 됩니다. 지금 이분이 보채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다음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 주인님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책은 로셀라 포스토리노의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히틀러의 음식을 시식하는 여자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히틀러 나치 시절 독일 히틀러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나치 친위 대원들이 건강한 여자들을 몇 명을 이렇게 뽑아서 미리 히틀러의 음식을 시식을 하게 먹어보게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히틀러의 정치에 관여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걸 지지하게끔 보여졌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여자들이 목숨을 걸고 음식을 먹어야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한 여자, 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런 자격도 따로 주어져야 하는데요. 히틀러의 비밀 벙커가 있는 국경 마을에 거주할 것, 그리고 건강한 순수 아리아족 여성이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히틀러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인물이었어요. 특히 아리아족, 우리 독일인은 순수 아리아족의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걸로 그래서 유대인들 피가 순수 혈통이지 못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없애려고 많이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조건에 맞춰진 15명의 여자들은 강제 동원되어서 매일 집과 병령을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를 통근을 해야 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져서 그런지 더욱 실감나고 이런 이탈리아 소설이 독일인,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자의 관점으로 세계 2차 대전을 서술했다는 점에서 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좀 다른 나라의 시각으로 보거나 주인공이 남자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다른 좀 유명한 고전 책에서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남자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쓰지 정말 그냥 순수 독일인? 이런 관점에서 쓰는 것도 저는 처음 봤고 특히 시식을 하는 여자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느껴졌고요. 전쟁 속에서 군대에 자원 입대했던 주인공 로자의 남편 그리고 베를린에서 시부모와 살게 된 이방인이 갑자기 어느 날 히틀러의 시집가가 되어버린 주인공인 로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 병영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구 하나 나쁘다, 선과 악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보면 실제로 나치에서 정말 크게 악행을 저질렀던 인물이 재판에 섰는데 전범 재판에 섰는데 그 사람은 정말 악인이었을까 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악마였던 거와 다르게 실제 그 모습 정말 평범한 중요한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생각이 나면서 과연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잘못이라고 따질 수는 있을까? 이게 가두고 명령을 따라야 했던 친위대원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나치를 따랐던 그 불명예를 감당하면서 시식가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집가를 견뎌야 했던 그 여자들의 잘못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전쟁이 잘못이죠. 전쟁의 폐해가 일어난 일인데 전쟁의 후폭풍, 참혹함이 여실히 드러났던 작품이었고요. 히틀러의 시집가라는 소재를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봤고 이게 전쟁 중부터 독일이 패하는 순간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뭐 독일의 폴란드 침공, 뭐 소련의 전쟁과 함께 막 그런 얘기 나오고 히틀러가 망해가는 뭐 그런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을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견뎌왔던 여자가 과연 전쟁 후에 행복하게 되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남더라고요. 그 전쟁을 극복하고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좀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2월 읽었던 총 6권의 책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달은 문학과 에세이를 좀 읽었는데 여러 주제의 강렬한 각자의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책들을 읽어서 그런지 여운이 전체적으로 책들마다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인생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서 베스트에 들어가는 책들로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꼭 여러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저는 다시 우리 주인님이 침대 가고 싶다 해서 이제 저는 침대로 갈 겁니다. 안녕. 안녕. 알았어, 가자.